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급 시험 준비하시고 또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어, 국가 7급 행정학 한번 전반적인 출제 스타일, 그다음에 난도, 그다음에 문제 해설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국가 7급 행정학은요, 일단 늘 요즘 뭐 추세가 그렇습니다만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문제는요 한 문제도 없었고요. 기출문제하고 아주 좀 근접된 그런 문제가 두 문항이 있었고 그냥 변형된 게 아니라 문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열세 문제 정도는 거의 새로 나온 문제예요. 뭐 수기민주주의, 준정부기관, 뭐 국가재정운영계획, 그다음에 범회 내 정책 집행 모형, 신경향 문제가 많았는데 신경향 문제가 신경향 문제처럼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때 여기까지 기출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약간 확장 출제될 거에 대비해서 제가 언질도 드렸고 강조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딱 볼 때 이게 완전 생소하다. 뭐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데이터 3법 같은 그런 건 생소했겠지만요. 그건 완전 킬러 문제였고요. 분야별로 보면은 총론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고요. 옛날에는 총론이 한 대여섯 문제 나오고 나머지 강론 한 두세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들어서 총론의 그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한 서너 문제로 줄고 인사, 조직, 예산 이런 실무 강론 파트에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를 한 4, 5년 보였는데 올해는 또 이상하게 총론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중요도별로 보면 A급이 12문제가 나왔고요. B급이 5문제, C, D급이 한 7문제, 그리고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데이터 3법 같은 기타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A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B급까지 합치면은 17문제니까요. 한 70%는 A급, B급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행정학이 전반적으로 그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어렵다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었어요. 작년에 좀 쉬웠기 때문에요. 재작년에 어려웠고 작년에 좀 쉬웠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조금 체감 난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다. 한 1, 2점, 뭐 2, 3점, 1, 2점 정도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 문항별로 정답률을 보면 정답률이 90%가 넘어가는 문제가 두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8, 90%가 넘어가는 문제가 10문제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10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쉬운 건 엄청 쉽고 어려운 건 또 엄청 20%, 24%대가 나 있었고 6%대가 나요.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6%예요. 정답률이. 완전히 그건 정답률이 20%가 미만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나온 문제다. 킬러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쉬운 거는 너무 쉬워서 8, 90% 정답률을 보였던 게 10문제고 70%가 합치면 한 18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너무 좀 빈약했어요. 한 40%, 50%, 60% 여기 해당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허리에 해당하는 문제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어떤 실력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허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난도차가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공부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우열이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가려야 되는 이건 또 너무 쉽잖아요. 이거 틀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출제는 변별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써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출제였습니다. 자, 이제 그 출제평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나 다행인 거는, 거기 신경향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제가 기출 때도 그랬고, 심화 때도 그랬고, 동형 때도 그랬고, 또 심지어 동형 때도 비슷하게 다뤄본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그런 문제들에서 한 대여섯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정답률이 한 60%대 대부분.
그리고 60%대의 그 문제는 대여섯 문제, 이게 혹시 실력차를 가르는 효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준정부기관 문제라든지 2번에 그리고 22번에 국가재정운용계획 그 성격과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우리가 중장기 전망 뭐 40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동요 모의고사 때 다 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언젠가는 나올 거다. 수기가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하고는 반대다. 직접민주주의다. 이런 뜻만이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기민주주의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솔즈베리 정책 유형에서 알몬드, 로위, 리플리아 프랭클린 이런 유형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근데 문헌에 다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솔즈베리예요. 솔즈베리도 제자 분규, 이렇게 암기법. 이것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제가 매번 수업 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심화 때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솔즈베리 정책 유형,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맥러린의 정책 집행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일단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러린과 버맨의 그 연구, 정책 집행 모형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975년부터 78년까지. 물론 이제 맥러린이 먼저 정책 집행 모형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버맨이 또 연구를 했는데, 그게 서로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맥러린 버맨의 집행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재는 버맨의 모형만 나와야지 맥러린의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문을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버맨의 모형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보고 그냥 푸시면 됐었던 문제인데 아쉽게도 그렇게 푼 학생들에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정답률이 낮은 거 보니까. 자, 여기서 이번 국가칠급 행정학은 지금 공단기금 조사에 따르면 평균은 전체 응시생의 평균은 71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상위 20%는 89.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90점 정도 맞으면 거의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평균은 71점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작년에는 70 한 5, 6점이 됐었잖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난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것은 자고가 난도차가 너무 심했고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정답률 한 5, 60%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 6, 7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보고 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번 국가 7급은 25문항이나 나왔는데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정부 실패 문제인데요. 그 정부 실패 원인의 개념을, 정부 실패 원인에 대한 개념을 물은 문제거든요. X의 비율을 물었죠. X의 비율은 경쟁 체제가 아닌 행정 어떤 내부의 독점성이라는 내부적인 특성, 그게 경쟁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특성 때문에 비용이 상승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 그게 바로 X의 비율이죠. 이거 답이 3번이에요. 내부 특성이라는 게 독점성. 독종 구조로 인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산출은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결국 비효율을 초래하는 그게 X의 비율이에요. 1번은 뭐예요? 이게 사적 목표죠. 내부성. 2번은 비용과 수익의 절연. 4번은 지대추구. 지대추구는 넓게 보면 파생적 외부 효과에 의한 정부 실패에 포함이 되잖아요. 전부 다 정부 실패 원인인데 X의 비율이 해당하는 것은 3번입니다. 자, 2번 보이죠. 이 준정부 기관. 이것도 저희가 일반 정부 개념하고 관련해서 준정부 기관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매번 수업 때마다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 기관이 있는데 공기업은 기업성이나 수익성을 더 목표로 해요. 근데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서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더 강합니다. 정부가 공단 같은 거 설립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기업성이 더 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데 완전 틀린 말이죠.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한 우리가 공공기관이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공공성이 높은 게 준정부기관이고요. 기업성이 높은 게 공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립도 100% 정부가 다 돈을 출자를 해야 되고요.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은 이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원가 이하로 국민들한테 싸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통제도 받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인 거예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정부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 IMF에서 이것도 사실상 정부니까 이것도 다 포함시켜라 정부에, 그렇게 요즘 개념 설정을 해준 게 일반 정부잖아요. 일반 정부. 제가 일반 정부 개념과 관련해서 준정부 기관은 문제도 많고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때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문제도 몇 번 나왔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동영 때 했었죠. 1번이 틀린 겁니다. 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다 준정부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은 주무기관장이 주로 임명을 해요. 주무기관장이. 공기업은 대통령이 주로 임명하지만 준정부기관장은 정부 조직에 준한 거기 때문에 주무기관, 감독관청이 장의주로 임명을 하지만 규모가 큰 그런 일부 준정부기관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런 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은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무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복지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하겠죠. 법적으로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대리정부예요. 대리정부. 숨어있는 정부. 그래서 준정부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새겨 들으셨거나 대비를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정답률이 76%대니까요. 이런 데서는 점수차를 내야 돼요. 8, 90% 정도 정답률이 되는 거는 다 뭐 쉬우니까 다 맞는 문제니까 그것은 차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리정부로서 준정부기관, 준정부 조직의 특성. 우리 기본서 날개에 있었던 내용이죠. 법적으로 정부 조직은 아니다. 영리보다는 공익을 더 중시한다. 권력은 정부로부터 나오고 정부가 설립을 하고 정부가 감독을 한다.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적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가간대에 돈벌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비영리기관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정부에 해당하니 일반 정부라는 개념이 포함시켜서 사실상 정부로 봐야 된다. 그래서 통합재정에서는 일반 정부의 공공비영리기관을 다 포함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정부인데 법적으로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면 공무원연금이 고갈됐다,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바닥이 났다, 이런 걸 못 준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성 훼손이라는, 애매함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NGO. 자, 물론 3번 질문이 이게 답인데요. 여기에 서비스형 NGO하고 그다음에 주창형 NGO, 옹호형 NGO, 애드버커시, 서비스형, 그다음에 애드버커시,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문헌에는 보통 이제 없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막 정책을 주장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뭔가를 정책을 주장하고 신념을 주창하는 그런 NGO가 있고, 뭐 그린피스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그런데 직접 현장에 뛰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라든지 뭐 교육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게 서비스형이고, 뭔가를 주장을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주창형이에요. 국민 권익이나 환경 보호나 이런 것들을 막 주창을 하는 거, 인권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들은 주창형이고요. 주창형이고, 뭐 국제 적십자사 실제 현장에 가서 뭐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서비스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문들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추론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정답률이 거의 뭐 이게 지금 90% 되니까 많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서비스형, 주창형을 처음 들어본 그런 느낌은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다. 정부가 제대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걸 대신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게 대체 관계잖아요. 대신해주기 위해서 나왔다.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자치성, 자발성. 그래서 1, 2, 4가 너무 뻔한 질문이기 때문에 3번이 바뀌었을 것 같다. 추론해서 3번을 답으로 많이들 하셨어요. 잘 하셨고요. 4번에 순환보직, 순환정보, 잡 로테이션. 보통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직이 들어가면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거든요. 3년마다.
서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도록 해서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게 배치 전환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배치 전환 안에 전직, 전보, 파견 그다음에 순환 전보, 순환 보직인데 그게 잡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외부 임용이 아니라 내부 임용이죠. 이런 거는 정답률이 거의 92%네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한 가지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안 하니까 전문성은 떨어지겠죠. 3번 맞고. 그래서 1번이 토시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내부 임용. 자, 5번 문제 볼게요. 정책 델파이입니다. 그냥 델파이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옳은 거는 있네요. 답이 뭐였나요? 자, 1번 보시면 주관적인 판단에 물론 의존하는 질적인 예측 기법이 건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분석해서 통계 처리를 하잖아요. 통계 처리해서 중위수, 평균, 도수 분포, 산포도, 의견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알려주면 통계 처리를 해서 피드백을 시켜주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는다. 여기 틀만. 지금 옳은 거 찾은 거네요. 자, 2번 익명성을 철저히 끝까지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표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표현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표면화되고 나면 정책 델파이는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전통적인 델파이는 끝까지 익명성을 보장을 하죠. 자유로운 표현만 생각하지만 책임 있는 표현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전통적 델파이. 자, 3번에 전문성보다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창도자, 애드보케이터, 이거저거 막 신념과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환경단체 대표라든지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뭐 진보 보수 뭐 진영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냥 델파이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가 되죠. 주로 전문가 중심이죠. 전문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델파이는 이렇게 근접된 의견으로 몰아가는 통계처를 하지만 이게 중위수, 평균치를 잡고 근접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모아가고 이렇게 합의나 근접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지만 정치 델파이는 갈등을 조성하잖아요. 극단적인 견해를 오히려 부각을 시켜서 싸움을 붙이잖아요. 합의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성하잖아요. 양극화된 통계 처리.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 나머지 세 개는 요거 나의 말이 틀렸고 요 두 개는 전통적 델파이고 3번만 맞는 말이에요. 정책 델파이. 차이점. 전문가 이거는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창도자. 이건 끝까지 익명성 철저히 이건 선택적 익명성. 통계 처리 중위수 위주로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거고 이거는 극단적인 견해로 오히려 부각시켜서 갈등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익명이니까 이건 공개 토론이 없고 이건 있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행태론. 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었죠. 정답률도 거의 지금 80 몇 프로네. 답은 4번이었죠. 가치 사실을 분리한다 이 말은 맞는데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 이유가 가치는 검증이 안 되니까 연구 대상에서 버리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지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의 어떤 실천적인 성격이라는 게 기술성이에요. 기술성을 강조하면 이게 이론론으로 가야 되는데 행태론은 과학성을 강조하는 이원론이잖아요. 그래서 D쪽이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틀린 말이죠. 가치와 사실 분리를 통해서 사실 중심의 연구를 함으로써 행정학의 과학화에 주력하였다. 이렇게 하지 맞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7번은요. 역량평가. 우리 고용원단 역량평가 문제인데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전문가들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관찰을 하잖아요. 1번은 맞고 2번이 틀렸네요. 이 역량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은 항상 우리가 대비시켜서 근무성적평정은 과거의 근무성적이나 현재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이 역량평가는 앞으로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될 직무,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예요. 과거의 근무 성적이나 현재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될 그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근무 성적 평정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죠.
다양한, 역다다다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과제, 다양한 기법, 다수의 평가자, 역다다다. 미래의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1대1 토론, 1대2 토론, 뭐 서류함 기법, 역할 수행 이런 것들 다 쓰잖아요.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 네, 영양평가와 금평의 차이는 미래의 잠적을 사전에 검증해 과거 실적을 사후에 평가. 이거는 평가 결과가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이거는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다 수인이 평가하는 거고 이건 상급자가. 이건 구조화된 모의 상황에서 외생 변수를 통제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에요. 또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근무하면서 상급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8번 수기민주주의. 저는 수기민주주의가 지문 속에서 하나 그냥 슬쩍 비치거나 그런 정도로는 나올 수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독립형 단독형 문제로 나오려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수기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 공론, 토론. 이 수기라는 게 직접 민주주의, 공론, 토론, 담론, 심의민주주의하고 다 같은 말이라 그렇게만 알아도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딱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1번이 틀린 거죠. 절차적 정당성, 공론조사, 합의, 토론, 배심원제, 공청회 뭐 이런 게 다 그 수단들이에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갈등을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책이 결정된다면 갈등이 더 심화되겠죠. 표출을 해서 토론을 하는 게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충분한 얘기를 하는 게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 9번 보겠습니다. 에도크라시. 정답률이 89%인데, 자, 에도크라시. 이건 이제 유기적 구조잖아요. 유기적 구조인데, 형식주의나 공식화, 표준화 이런 거 얽매지 않은. 전반적인 복공집은 낮습니다. 복잡성, 공식성, 직고성은 대체로 낮지만, 수평적인 분화, 수익적인 분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걸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수평적인 분화까지 낮은 건 아니에요. 수평적인 분화는 높고 수직적인 분화는 낮습니다. 이게 전문화고 이건 계층화거든요. 계층화는 낮다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화는 높다고 해야 돼요. 수평적인 분화. 근데 조심하실 게 저 수평적인 분화가 어떤 의미의 수평적인 분화냐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일의 전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다. 그 다음에 기능의 동질성에 따라 분할하는 게 아니라 흐름의 동질성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팀제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능별 구조가 아니라 팀제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수평적 분화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전문화, 인적인 전문화. 그러니까 일을 쪼개서 막 분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동일하다고 해서 묶는 게 아니라 흐름이 동일하면 그걸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문화와 흐름의 동질성이라면 이런 기준에 의한 수평적인 분화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에도크라시도.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복공집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라고. 2번이 틀렸네요. 표준화 규칙을 최소화하고요.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기 전문가들로 이제 그 임시 구조를 만들어서 과제가 달성되거나 나면 해체되는 그런 조직이 많아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 결정 모형의 특징들을 얘기한 건데, 자, 가는 무슨 모형이에요? 야, 내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다 계산해서 분석한다는 합리 모형이죠. 나는 뭔 모형이에요? 뿌리에 해당하는 근본 결정은 합리 모형을 적용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중지를 적용해서 혼합적으로 이게 혼합 조사 모형이죠. 다는 뭔 모형이에요? 제한대함에서 이건 주로 만족 모형에서 강조하고 점증에서도 강조를 합니다만 주로 이거는 만족에서 강조.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추가하는 가치와 목적들이 중요도에 따라 전부 엄격하게 서열화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목표 수단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정립되기 때문에 이 수단이 구현이 되면 집행이 되면 이 목표가 자동적으로 달성이 된다고 보는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수단만 찾으면 이 목표는 달성되는 그런 거예요. 수단이 목표에 대해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게 바로 합리성이에요. 합리 모형은 기본적으로 목표하고 수단을 구분해서 분석. 요거는 정해져 있고 이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만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정책 결정의 본질이나 수단의 최적화. 목표하고 수단을 구분해서 분석.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 주어져 있고
요거만 찾아낸. 그게 바로 목표 순환 분석이에요. 그건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씩 묶었으니까 두 개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가라밖에 없네요. 다른 건 묶을 수가 없고 두 개씩 묶었으니까요. 가라, 합리, 가라, 합리. 2번이 답이에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정답률이 72%인데요. 자, 요거는 그 제시문을 보시면은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노동집약적이다. 정부는 노동집약적이다. 민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규모를 늘리면 바로 비용이 빨리 증가한다. 그래서 정부가 팽창하고 정부 실패가 생긴다. 이게 이제 과다 공급설 중에 하나인 보몰병이에요. 보몰 디지스, 보몰병, 보몰 효과. 1번이 답이에요. 단순히 개념 묻는 문제니까 간단해. 그레시안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우리 공직사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나쁜 통화가,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는 뜻인데, 그건 이제 화폐 경제학에서 한 얘기고, 우리 공직사에서도 이걸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이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몰아낸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그레시안, 공직사에서의 그레시안 법칙이에요. 박은혜 국가경비 팽창의 법칙. 평소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은 계속 늘어난다. 피커가 말씀하는 평시가 아니라도 위기시에 재정이 쉽게 팽창하고 위기가 사라진 뒤에도 쉽게 줄지 않는다. 팽창 일로를 가게 된다. 과다공급설. 요것만 빼고 개념은 1번입니다. 자, 12번. 위원회 조직, 합의제 행정기관. 정답률은 84%인데요. 옳지 않은 거, 이런 뭐 간단한 문제였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게 합의제니까 책임이 분산되겠죠. 3번, 책임성이 높아진다. 이게 틀렸네요. 시간이 지연된다. 자, 요건 1번 무슨 말이에요? 위원들이, 물론 처음에 위원회가 신설될 때는 똑같이 임명이 되겠지만, 그게 중간에 자꾸 뭔 일이 생기거나 뭐 하면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한꺼번에 계속 교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신중한 결정. 3번만 답. 자, 13번 보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공공부문에다가 시장경제학의 원리를 적용을 한 거다. 1번은 그런 뜻이고요. 2번은 정부 관료제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결국 잘못된 장치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실패가 생겼다는 거죠. 3번 개체주의 맞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다. 그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정부 실패에 이르르는지 이걸 설명한 이론이 정부 실패 이론이에요. 4번은 학자가 틀렸네요. 관료가 자기 부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낭비를 한다는 거죠. 정부 실패는 이런 관료들의 잘못된 행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이런 낭비적인 행태 때문에 정부 실패가 생긴다. 이게 니스칸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이죠. 4번이 틀렸죠. 단순히 이거는 학자 이름이 바뀐 거예요. 14번 전략적 인적장 관리. 이것도 저희가 기출이나 동영 때 전략적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인적장 관리하면 이거는 조직보다는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고 조직의 목표나 성과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전략 관리하고 인적자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다 결합을 해서 개인도 만족하면서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역량을 중시한.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는 이제 말이 인적자원이라고 하지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더 조금 발전된 개념인데요. 단순한 구성원들이 인적자원이 아니라 인적자본이다. 휴먼 캐피털이다. 인적 자본 행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인적자원 관리하고 전략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냥 인적자원 관리는 직무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고, 근데 전략이 들어가면 직무가 아니라 역량 중심이고 조직의 목표 중심, 성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적자원 관리는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개인만 만족하면 돼요. 조직 목표 달성이 안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직무 만족, 동기부여, 뭐 조직 시민행동, 개개인을 만족시켜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적자원 관리예요.
전략적 인적자 관리는 이런 거를 벗어나서 전략과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 인적 자본의 육성 이런 측면을 더 중시하거든요. 이게 4번이 틀린 거예요. 전략 관리, 성과 관리, 인적 자원 관리를 결합시킨 것이다.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중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달성하려고 인적 자본 형성에 관심을 두는. 네, 얘하고 얘를 구분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산으로 보고 얘는 자본으로 보고 이건 개인을 중시하고 이거는 조직과 개인을 조화시키려는 거고 이거는 민주 이런 건 중시하지만 이거는 효과성. 이건 직무 중심, 각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심, 이거는 역량 중심, 보수도 이거 직무급, 이건 역량급, 직능급, 부분적 최저가. 각 개별 부서나 개인의 어떤 그 산출만 극대화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모여져서 시너지를 내서 조직의 전체 목표가 달성돼야 돼요. 성과로 이어져야 돼요, 성과로. 자, 15번. 조세 지출. 문제는 정답률이 83%네요. 자, 조세 지출, 성인지, 애결산,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이런 것들 다 재정 정책 지향적 예산인데, 앞으로 이것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는 이게 도입은 됐지만, 독립된 안건으로 국회에서 상정돼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첨부 서류에 그냥 그친다. 유명무실하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셨다면 1번이 틀렸다. 금방 판단이 되시겠죠.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해서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을 한다. 아니, 이게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첨부 서류로 그냥 묻어가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정책 지향적 예산들이 다 도입은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1번이 틀린 거죠. 비과세, 감면, 공제, 과세 이연 등등 형태가 다양해요. 실제 지출하지 않는데 지출한 것 같은 효과. 이게 간접 지출이잖아요. 간접 지출.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감해줌으로써 사실상 지출이 이루어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이나 사실 특정 기업이 그만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는 똑같은데 보조금은 예산에서 지출이 되니까 그거는 다 예산에 나오고 국회가 심의하고 국민도 알잖아요. 근데 세금 감면은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잖아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은데 사실상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못한다. 그래서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걸 드러내서 이만큼 조세 감면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걸 국회가 심의하고 결정하고 공표해서 국민도 알게 하고 이게 바로 조세 지출 예산이에요. 16번 솔즈베리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있긴 해요. 솔즈베리는 정책의 유형을 제자, 분규 이렇게 나눈 사람이에요. 솔즈베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제자들이 엄청 싸웠어요. 솔즈베리 재분배 정책, 자율 규제 정책, 분배 정책, 규제 정책. 특히 솔즈베리는 자율 규제 정책을 하나 집어넣었다. 다른 학자들과 달리. 분배, 규제, 재분배는 다른 학자들도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즈베리는 특이하게 자율 규제 정책을 집어넣은 게 좀 특이하다. 그런 말씀까지는 이제 드렸는데 일단 가는 솔즈베리 정책 유형 중에 제자분규 중에 요구는 통합적이고 결정 패턴은 분산적. 그러니까 요구의 패턴과 결정의 패턴이 통합이냐 분산이냐 요걸 가지고 네 가지를 나눈 거예요. 제자분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자율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요구는 통합적이고 한 목소리로 막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결정은 개별 부처별로 하는 분산적인 그런 정책이 자율규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솔즈베리가 특징적으로 얘기한 게 자율규제니까 자율규제 특징만 좀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정도까지 최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얼마 전까지 심화나 이런 데서 솔즈베리도 언젠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가는 그래서 요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달라. 통합적이고 결정은 개별 부처들이 그냥 분산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자율규제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윌슨, 제임스 윌슨의 이거는 그 빈집이 온다고 비용은 분산돼서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소득이 집중돼서 크게 느껴지면 막 로비하겠죠. 그게 바로 고객 정치잖아요. 고객 정치. 그러니까 나는 D에 해당하고 가는 A에 해당하는 거예요. 답이 2번이었어요. 자, 솔즈베리의 정치 유형.
앞으로 뭐 계속 많이 나올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헌에는 대부분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요구의 패턴과 결정의 패턴이 분산적이냐, 통합적이냐. 요구가 분산적이라는 얘기는 저한테만 주십시오. 뭐 개별적으로 다 개별 집단이나 개인들한테 다 분산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요구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요구를. 딱 한 목소리가 아니라. 근데 요구가 통합적인 얘기는 한 목소리로 공통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리고 결정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국회까지 넘어가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든지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통합적,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인지 아니면 개별 부처가 그냥 딱 해주면 끝나는 건지. 개별 부처가 해주면 끝나는 게 분산적인 결정 패턴이에요. 그랬을 때 자율규제는 요구는 통합이고 결정은 분산적인, 요거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런 거냐면요. 자율규제라는 게 뭐예요?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한테 당신들이 규제를 해라라고 기준을 정하도록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협회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협회는 보험 수가를 올려달라고 한 목소리로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통합이에요. 보험 수가 올려주세요.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줘요? 국민 전체가 막 그걸 결정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그냥 결정하잖아요. 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는 통합적이고 결정 패턴은 분산적인 게 바로 자율규제 정책이고 솔즈베리는 이 정책에 많이 주목을 했어요. 사실. 로이의 배구 규제도 로이가 배구 규제할 때도 빈집이 온다고 뭐요? 제임스 윌슨 빈집이 온다고도 요 고객 정치 요쪽엔 요거에다가 초점을 많이 뒀잖아요. 이제 네 개를 전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자율규제 정책의 특성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솔즈베리가 주장한 제자 동규 중에 가장 주목받는 형태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17번. 네, 16번의 정답률이 70%였어요. 70%. 70%.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 않았고 가가 이제 A냐 B냐라는 건데 솔즈베리는 자율규제 정책이 특이하게 들어갔다.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셨거나 해서 사실은 B, D 4번으로 갈 수 있었던 건데 자율규제 정책을 솔즈베리는 주로 특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정답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마윤리.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사실 1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7급 동형 모의고사 때 요 1번 지문이요. 7일이 아니라 14일인데 요 가지고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날짜를 바꿔서 문제를 제가 구성한 적이 있어요. 14일이에요. 14일. 근데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다른 지문들이 다 이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국가공무법에는 종교 중립 의무가 필요해요. 종교 차별하지 마라. 공직일법에는 이선제 주치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물 신고, 주식 친탁. 국가공무법상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은 그런 건 직장 이탈이 아니에요. 구속하려면 통보해야 되고 현행범일 경우에는 통보 안 하고 그냥 체포가 돼도 직장 이탈 금지 의무에 위반되거나 상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2, 3, 4는 큰 문제가 없었고 1번이 날짜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추론을 해서 그러셨는지 사실은 14일을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답률은 그렇게 낮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60%는 60%.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점수차를 내야 돼요. 18번. 자, 이 문제도 난도 상당히 높았는데 자, 이 질문을 딱 보시면 자, 정치 집행에 관해서 맥러린이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유형을 물었는데 해당하지 않는 많이 본 지문들 아니에요. 용어들 상호적응, 적응적응서, 부집행 이거 어디서 봤어요? 범앤의 정책 집행 그 유형에서 나왔잖아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상호적응은 결정자가 내려보내준 그 프로그램하고 집행자가 갖고 있는 SOP가 잘 원만하게 서로에게 잘 적응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 부집행,
그 다음에 정적 흡수, 그 다음에 4번 대신 뭐가 있었어요? 기술적 학습이 있었잖아요. 기술적 학습은 하향식 집행론자가 선호했던 유형이고, 그 다음에 상향식, 범에는 상향식이었기 때문에 상향식은 원만하게 서로 상호 적응하는 일본의 상호 적응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개는 그 범엔의 집행 모형에서 많이 봤던 건데, 이 맥러린이 1975년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범엔이 거기다가 기술적인 학습을 추가해서 네 가지를 붙여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80년대 맥러린 범엔 집행 모형에서 네 가지 집행 유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조 후수는 집행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부집행은 아예 이거는 집행을 안 해버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말고. 기술적 학습. 자, 요거는 집행자의 SOP가 결정적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기 표를 보시면요. 기술적 학습은 집행조직의 SOP가 결정자의 프로젝트에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적응적 흡수는 반대죠. 반대. 결정자의 프로젝트가 집행자의 SOP에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집행자가 하던 그런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얘는 집행자 쪽을 따라가는 거고, 결정자가. 기술적 학습은 반대로 집행자의 SOP가 결정자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거고, 부집행은 아예 집행을 안 해버리는 거고. 이 네 가지 집행 유형이 나온다고 했는데, 맥러리는 그거를 결정자와 집행자의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했고, 범에는 이걸 정책 집행의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1번, 2번, 3번 어디서 많이 봤는데 4번은 뭐 좀 안 본 것 같다. 맥러리란 학자가 이제 생소해서 이게 뭐 완전히 다른 이론인가? 우리 교과서에 전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 개 지문이 같이 집행 모형에서 범인의 모형에서 같이 자주 나왔다. 그 생각을 좀 하셨다면 4번을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연결시킨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정답률이 24%예요. 요거 나오네요. 그래서 범행 맥러린의 정치 집행 모형, 정치 집행 유형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거 대신 부름, 거부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답이 4번이죠.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은 정답률이 36%. 이런 문제를 사실 좀 남들이 이제 틀릴 때 본인은 맞춰야 되는, 그래야지 고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정답률이 30%대가 나왔거든요. 협의회. 자치법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동처리 방식. 1번은 맞고. 자, 2번은요. 예, 협의회 규약에는 당연히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규정이 되겠죠. 뭐, 우리가 외우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공익성 필요하면은 자치단체 장들한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공고하는데, 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자치단체들끼리 구성하는 건데, 특정 중앙행정위원장이 구성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방자치 구조상 여러 자치단체들하고 관련되면 주로 누가 개입을 하거나 공고하거나 이렇게 해결을 해요?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중앙행정기관장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장인데 이 사람들이 A 도하고 B 도 간에 협의회 좀 구성하세요. 이런 공고를 할 수 있을까요?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처럼 4번처럼 협의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분쟁이 생겨서 조정을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조정하는데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에 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행안부 이런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분쟁도 조정하고 구성도 공고하고 해야지 이 사람이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이거는 자치 구조의 어떤 기본 상식을 생각하면 3번은 이거 행안부 장관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일부 또 계신 거예요. 30몇 프로 나온 거죠. 20번. 데이터 3번. 이거는 정말 그때 당시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데이터 3법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공공 데이터 2법이 있고
공공 데이터 2법이 있고 그냥 데이터 3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세간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 2법, 데이터 3법. 자, 그런데 공공 데이터 2법은 뭐냐면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에요.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행정을 해라. 데이터에 기반을 두는 행정을 해라. 데이터 기반 행정법.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법. 공공 데이터를 사장시키지 말고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걸 행정을 하는데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 공공 데이터 입법은 정부가 갖고 있는 빅 데이터를 사장시키지 말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걸 활용하는, 적극 활용하는 그런 거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3법은 전혀 공공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정보. 개인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이걸 보호하는 데 역점. 보호는 하되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거죠. 보호와 활용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 쪽에 더 초점이 있는 법이고 공공데이터 2법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법이고 얘는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에요. 데이터 3법. 우리가 이런 법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지만 일말의 단서, 일말의 스모킹 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융합과 활용 개인정보를 융합하고 활용하려면 이 가명 정보를 써야 되거든요. 가명 정보가 암호화된 정보예요. 암호화된 개인정보.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투입하지 않고는 이 정보가 누구 정보인지를 모르게 처리되어 있는 정보. 이걸 가명 정보라고 하는데요. 가명 정보로 하면 개인 정보를 융합시킬 수가 있어요. 융합해서 안전하게 결합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로우 머티리얼, 개개인의 원래 그 정보 그대로 드러난 그대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명 정보로 처리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 촉진이라는 요 말은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더 주안점이 있는 그런 법이고, 요거는 공공데이터 입법은 그게 아니라 정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단서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보호. 3번은 보호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절대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게 자원 3번이 답인데 3번을 답으로 하신 분이 6%밖에 6%. 이 문제는 사실 잘못 나온 문제고 좋은 문제도 아니에요. 다시 나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난도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낸 건데 너무 터무니없는 문제입니다. 공부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게 다 모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낼 필요 없잖아요. 자, 21번 정책평가 유형.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죠. 집행 모니터링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잘못된 거를 이제 시정하는 그게 모니터링의 형성평가 일종이에요. 형성평가 안에 집행 분석이 들어가니까 도중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도중평가다. 맞죠? 총괄평가는 집에나 끝난 다음에 효과나 영향을. 자, 4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거는요. 영향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이걸 만약 하게 되면 환경에 또는 교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사전에 측정을 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뭐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지 그런 평가니까 사전평가예요. 집행이 끝나고 나서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거는 총괄평가죠. 총괄평가. 얘들은 사전평가예요. 사전평가.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크게 나누면은 총괄평가, 그 다음에 도중평가. 얘는 사전이라고 해요. 집행 전에 하는 거고. 그런 게 교통영향평가. 영향을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거는 총괄평가고요. 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그런 갈등영향평가 이런 거예요. 사전, 집행 전에 하는 평가고 얘는 도중에 하는 거고 이거 집행 끝나고 하는 게 총괄평가예요. 앞에 두 개를 넓게 합치면 과정평가라고 하는 거죠. 집행이 끝나기 전에 하는 거니까 과정평가. 이거는 집행 후에 하는 총괄평가. 22번. 자, 이것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게 사실 중요한 계획인데 단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에서 그냥 확정해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로 제출은 하지만 제출은 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정식으로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게 확정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고 논란도 있다. 이 계획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약간 좀 깊게 나온 거예요. 우리 모의고사 때 뭐 40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전망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된다. 그죠?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이거 다 들어가고 통합 재정 수지 전망에 다 들어가야 돼. 조금 난도가 있었죠. 이 문제도 이제 22번 정답률이 60%대니까요. 조금 난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1번은요. 매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맞고 중장기 재정전망도 다 포함돼야 돼요. 중장기 계획을 중앙원상에 수립할 때는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그런 계획을 할 때는 돈 들어가니까. 4번은 지방이네요. 자, 지방단체장이 국가의 재정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재부장과 협의가 된다. 이제 이런 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방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의 경로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조금도 그렇잖아요. 자치단체장이 기재부장관한테 직접 청구하나요? 협의하고 직접 청구하나요? 우리 뭐 하려고 하는데 돈 들어가요.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이걸 기재부장하고 직접 협의하나요? 그 사업하고 관련된 관계 중앙관서장하고 협의를 먼저 하잖아요. 신청을 하잖아요.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보조금 좀 주십시오.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 중앙관서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기재부에 넘겨서 승인받고 국회로 넘겨서 심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중앙관서장을 경유해서 기재부 장관을 통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관서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은 다시 또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이게 되는 거지, 직접 다이렉트로 기재부 장관,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은 중앙관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경유를 해야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중앙관서장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이건 중앙관서장이니까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는 중간에 중앙관서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고 그 경우에 중앙관서장이 협의를 한 경우에는 또 기재부 장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건 일성기관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2번이 답이었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 통일이 돼 있고, 그래서 전문성이나 통일성은 높은데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나 책임 행정이나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자치를 져야 하잖아요. 이건 뭐 기출문제도 많이 있었고 여러 번 우리가 했던 거라 3번이 틀렸죠. 자, 3번에 지방경찰청, 지방보건청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방경찰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졌고요.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게 그냥 추론, 유추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자치단체하고 기능이 중복돼서 이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속이 돼서 그 국가행정사무를 지역단위에서 처리하는 일선 하급기관. 그게 특별지방행정기관. 2번만 틀려. 자치를 져야 한다. 뭐 중에. 자치를 져야 한다. 자치를 져야 한다. 자치단체하고 기능이 중복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거기도 혼란스럽고 불편하다. 한 곳에서 다양한 행정이 원스톱으로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져야 합니다. 그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기준 통일 이런 거는 장점이에요. 전문행정. 중앙행정기관별로 따로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진다. 24번 파킨슨의 법칙 9급에서 주로 나오다가 7급은 아주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파킨슨, 본질적인 업무에 한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법칙이 상호작용하는데 이제 부하 배정의 법칙, 업무 배정의 법칙, 이게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경쟁을 꺼려하기 때문에 동료를 늘리기보다는 부하를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부하가 늘어나면 부하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보고하고 지시받고 그런 파생적 업무가 자꾸 늘어요. 쓸데없는 업무가. 그럼 또 부하를 늘리고
그럼 또 업무가 늘어나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질적인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관계없이 파생적인 업무가 늘거나 부하가 늘거나 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기억 리을만 맞는 말이에요. 디귿은 뭐예요? 공무원들은 무능력자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높이 올라간다. 피터의 원리. 피터의 원리. 연공설에 따라 자동 승진을 하니까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능력과 지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게 피터의 원리. 니은은 뭔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본 것 같잖아요. 공무원은 금전적인 효용보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중시한다. 예산 같은 거 극대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을 비판한 우리 모형이 하나 있잖아요. 관청 형성 모형. 이게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패틱 던리비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산 같은 거를 막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골치 아프거나 책임져야 되거나 번잡하거나 이런 개선 업무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떠넘기고 준정부 조직 만들어서 떠넘기고 자기는 정말 멋지고 생색내고 권한 휘두르고 참모 업무 책임 안 지는 그런 업무만 직무만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극대화보다는 직무에 참모적 성격을 띠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기를 선호한다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관청 형성 모형. 기억 리얼만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15임용. 15임용. 우리 동형 모의고사 때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어요. 임기제는 15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업 때 제가 15는 5급 이하만 있지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이게 15라는 그 제도가 없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5급은 1년이고 6급 이하는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5도 보직도 받을 수 있고 봉급도 받고 여러분들 교육이 딱 시작되면 그때가 15임용을 받거든요. 그럼 봉급도 받고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도 포함되고 경력에도 다 포함돼요. 봉급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인턴은 봉급 안 받는다고. 인턴은 임용 전에 하는 거지만 15임용은 이제 임용을 받고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봉급을 줘야죠. 3번만 맞습니다. 15기간 중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면직도 시킬 수 있고 직권면직 그리고 정규 임용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규 임용을 거부하거나 직권면직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소청 제기를 못해요. 물론 15기간 중에 징계를 받으면은 징계, 해임이나 파면이나 징계는 소청 행사 대상이 되지만 임용 거부나 직권면직은 그거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어요. 3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국가직 하나가 끝났을 뿐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직도 기회가 더 있잖아요. 지방직도 있고, 또 추가 채용도 있고. 자, 일단 지방직 시험에 대비해서는 10월 2일 날 총 3회로 동형 모의고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7급 동형 모의고사 교재도 이미 나와 있고, 그걸 가지고 10월 2일, 그 다음에 추석 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해서 총 3회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1월 24일 날 추가 채용 500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기회고 인원도 꽤 뽑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져봐야죠. 그래서 지금 점수가 제대로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뭔가 근본적인 걸 좀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그 추가 채용에 좀 도전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채용에 대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희 커리, 추가 채용만을 위한 커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참고를 하십시오. 11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피셋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11월 중순에 이거 끝나고 바로 이론 압축이 있습니다. 이론 압축관. 예, 압축.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문제점도 있거든요. 지금 추가 채용이 뭐냐면 정부 조직이 개편돼요. 내년 1월 2일자로 정부 조직이 지금 개편. 내일 9월 22일 날 상임위원회에 통과할 거고요. 정조법이. 그리고 9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니까 뭐 야당이 반발해도 하겠다고 하면 하겠죠. 지금 기세로 보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이걸 공포를 할 텐데, 보통 우리가 공포하는데 한 10일 걸리는데요. 저렇게 막 후다닥 하게 되면 아마 10월 초나 9월 말에 공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정부조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입니다. 공포 즉시 시행인데, 검찰 분리 개편은 1년 뒤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10월 1일 날 공포가 된다 하면, 검찰은 2026년 10월 2일 날 시행이 돼요.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는 거,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 분리되는 거는 내년 2026년 1월 2일자로 2027년도 예산을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이제 분리된 체제로 하겠다는 이제 뭐 시점은 잘 잡은 것 같아요. 2026년 1월 2일자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년 1월 24일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분리되면 정말 우리 재명이 좀 복잡해져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 집행 요런 것들은 기획예산처가 합니다. 그런데 결산, 회계, 뭐 국채 발행 요런 거는 또 재정경제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수지 총괄기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 그런 기능은 재경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 뭐 국가 재정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처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요. 자, 요거요. 예. 요런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이 만약에 내년도 시험에 초과치험에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기재부가 맞겠어요? 요거, 기재부. 요게 맞겠어요? 기획예산처가 맞겠어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맞겠어요? 이런 게 다 분리가 돼야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짚어드릴 텐데, 추가 채용 대비한 커리에서 해드릴 텐데, 이거는 재경부 장관이 아니에요. 기획처 장관이 맞습니다. 기획 예산이니까 기획과 예산은 기획처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요 기획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처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재경부가 아니에요. 결산, 회계, 뭐 이런 거는 다 또 재경부 장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11월 중순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압축 교재로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정오표 다 나눠드리고 반영해서 11월 중순에 총 9회로 A, B, C, D 다 포함해서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이제 한 달 뒤에 1개년 기출을 할 겁니다. 신경향 기출. 그러니까 기출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번 문제를 포함해서 또 11월 초에 지방직도 있을 거고 또 자치론도 나올 거고 또 인사조직론도 있어요. 어제 봤던 인사조직론. 거기에도 행정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년 1년간 출제된 기출문제, 신경향 기출문제를 정리한 이걸 5회로 할 거고요. 요게 끝나면 이제 1월 중순에 마무리 테마 특강을 할 거예요. 마무리 테마 특강인데 이 특강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총 4회를 합니다. 4회. 4회를 하는데 첫 번째 테마는 해총입니다. 해총 50선. 행정 공부하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거 총 정리하는 거 50선. 2회분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보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데 그 헷갈리는 것만 다 이제 뽑아서 프린트를 할. 두 번째 날은 뭐 할 거냐면요. 법령 문제, 법령 50선을 할 겁니다. 법령 관련 문제 중에 아주 난도가 높은 거. 기출문제도 들어있고 새롭게 예상되는 문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할 거냐면요. 고난도 신경향, 불이타. 고난도 신경향, 전혀 예상, 데이터 3법 같은 저런 문제들을 50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부조직 50선을 할 겁니다. 요번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관련된 우리 기출문제하고 앞으로 예상문제 50선에서 총 몇 문제요? 200문제. 요거를 테마별로 4번 특강을 할 건데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추가 채용에 대비해서는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11월 중순에 필세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커리들이거든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저 추가 채용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게 이런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국가직 7급 시험 준비하시고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지방직 7급도 잘 보시고 추가 채용도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